머니얼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해 국내 증시가 정말 뜨거운데요. 국내외 증시 상황과 그 미국 조지아주 상원의원 선거 결과에 따른 그런 파장을 중심으로 오늘 한번 얘기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야 최고 전문가이시죠. 김영익 서강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그 코스피 지수가 일단은 3,000, 사상 처음으로 3,000을 돌파한 게 가장 큰 뉴스인데요. 그 지난 일주일 동안 이제 보니까 외국인들이 이제 주로 팔고 기관도 좀 팔았었는데 그거를 다 개인들이 이렇게 물량을 받으면서 지수를 끌어올렸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다른 기관이 좀 사는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개인의 힘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보십니까, 지금 상황을? 사실 우리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오른 건 개인의 힘이 크죠. 이른바 통합개미운동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럼 왜 개인은 사고 외국인은 팔았을까? 이걸 보면은 작년과 우리나라 주가 지수 상승률을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작년 말에 비해서 세계 주요 주가가 얼마나 올랐는가, 그거를 제가 그래프를 하나만 그려왔거든요. 작년에 보면 우리나라 코스닥이 제가 보는 여러 가지 주가 지수, 각국의 대표적인 주가 지수면 제일 많이 올랐어요. 45% 정도 올랐고요. 그다음에 코스피가 31% 올랐거든요. 작년에가 MSCI 선진국 지수가 한 14%, 신흥국이 더 작년에 많이 올랐습니다. 16% 올랐고요. 세계가 14% 올랐어요. 우리나라는 2배 이상 올랐죠. 그러니까 외국인이 파는 이유는 자산 배분 비율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주가가 다른 나라 주가보다 한 2배 정도 이상 오르다 보니까 우리 주식 비중이 높아졌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기계적으로 판 거군요, 그러니까. 그래서 좀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데 각 국가별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우리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비중을 좀 축소했을 것이다. 그래서 좀 팔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살 때 환율을 많이 보거든요. 근데 환율이 지금 1,080원 안팎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워낙 강세죠. 단기적으로는 환율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하락하기는 힘들 것이다. 저는 장기적으로 환율 계속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환율이 이 수준이면은 한국 경제에 단기적으로 적합할 것이다. 그런 이유 때문에 외국인들이 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들은 계속 사고 있죠.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큰 힘 아닙니까 지금? 개인들이 우리 주식 살 수밖에 없는 거는 은행 금리가 워낙 낮고요. 우리 개인 자산 중에서 주식 비중이 한 18.3% 작년 6월 기준입니다. 이제 오늘 한국은행에서 9월 데이터가 발표가 되는데요. 아마 비중이 좀 올라갔을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개인 자산 중에서 주식 비중이 한 50%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18% 제가 보기에도 좀 낮습니다. 이게 2010년에는 한 25%. 25%까지. 그때가 사상 최고치였거든요. 개인들은 그러니까 추가 매수 여지가 좀 있다 보시는 거네요. 개인 금융자산요 주식 비중 낮고 그 다음에 금리가 워낙 낮다 보니까 아마 개인들은 앞으로도 주식시장에 계속 좀 참여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가라는 게 꼭 어떻게 정확한 지표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경제 지표로 볼 때 이 정도가 적절하다, 요 정도 갈 것 같다 이런 그게 나오는데 지금 우리 어떤 일일 이제 평균 수출액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명목 GDP 이런 지표를 볼 때 코스피가 현재 수준이 어떻습니까? 좀 적절한 수준인지 거품이 조금 끼어 있는지 어떤가요? 저는 약간 거품이 조금 끼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장기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코스피는 명목 GDP 성장을 따라서 성장하거든요. 상승률로 보면은 명목 GDP가 예를 들어서 6% 성장했다 그러면은 코스피 수익률은 7 내지 8%예요. 1 내지 2%포인트 더 넣었거든요. 그게 주식에 대한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기 추이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장기 추이. 그래서 우리나라 GDP를 추정해가지고 주가가 어느 정도 있느냐. 그래서 거기에서 빨간 선이 명목 GDP로 추정한 적정 주가 지수입니다. 그러면은 올해 한 적정 주가 지수가 명목 성장을 한 4% 성장을 예상했을 때요. 2,781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3,000이 넘었으니까 좀 높은 수준에 있죠.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주가가 그동안 저평가돼 있었어요. 2011년부터 2019년까지 박스피라고 해가지고 주가가 2,100 안팎에서
거의 9년 동안 조정을 받아왔거든요. 네. 그러네요. 그래서 예. 계속 밑에 있었어요. 예, 저평가돼 있었죠. 예. 예, 그런데 작년에 이제 31% 오르면서 예. 지금은 이제 고평가 영역으로 들어섰다는 겁니다. 예. 물론 주가라는 거는 이 적정 수준 위의 수도 있고 아래의 수도 있는데요. 네. 예. 뭐 위에 있으면 항상 뭐 또 위에 있다가 또 밑으로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예. 일단은 고평가 영역에 들어섰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고요. 예. 네, 그다음에 제가 일평균 수출 가지고 주가를 예측하는데 예. 이것도 역시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일평균 수출이 우리나라 코스피하고 상관계수가 제일 높거든요. 네. 예. 그 2005년 이후로 상관계수를 구해보면 0.87 정도로요. 두 손이 지금 거의 일치하게 거의 가고 있네요. 일치하죠. 예, 예. 예, 물론 주가가 먼저 오르고 일평균 수출도 뒤따라 오르는 네. 뭐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근데 작년에 그 주가가 오르고 일평균 수출 금액도 20억 달러 넘어섰어요. 네. 예. 근데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 거리가 이렇게 벌어진 것은 처음이거든요. 처음이네요. 예. 오. 2007년에 거리가 한번 많이 벌어졌었어요. 예, 그렇네요. 예, 그리고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면서 두 개가 같이 떨어졌었죠. 네. 예, 그런데 제가 일평균 수출 금액으로 이 거리가 얼마나 벗어났는가 과거 평균 구해가지고 거리를 한번 보니까 예. 지난 12월 말 기준 한 32% 정도 이 32%. 거리가 벗어났거든요. 와. 예,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주가가 좀 너무 앞서가고 있다. 네. 예, 물론 유동성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나라 M2라고 그러죠. 강의토라고 그러는데 네. 뭐 작년 10월까지 발표됐습니다만은 3,150조. 예. 예, 그 다음에 단기 부동자금이라고 그러는데요. 예. 단기 부동자금이라는 것은 뭐 수익률에 따라 가지고 어디로든지 이동할 수 있는 이런 자금들이거든요. 네. 이게 한 1,320조가 돼요. 아마 이런 돈 때문에 이 거래가 이렇게 벌어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수출 일평균 수출에다가 M2 제가 강의 통화를 포함해 가지고 해봐도록 네. 이 주가 거리가 한 20% 정도 아직도 벗어났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런 실물에 비해서는 네. 주가가 좀 너무 올랐다. 그래서 요새 가끔 그 정책 당국자들도 예, 예. 실물하고 금융하고 괴리가 너무 벌어졌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바로 이런 걸 바탕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수에서 제가 하나 궁금한 게 2007년도에는 왜 이렇게 괴리가 좀 컸었죠? 이때도 2007년, 뭐 8년 펀드 붐 밑인가요? 예. 그러니까 2007년에 예. 모든 금융회사, 특히 은행들이 수익원 다변화시켜야 된다고 네. 은행의 저축성예금을 주식형 펀드로 네. 돌렸었어요. 예, 예. 그래가지고 2008년 8월 달에 주식형 펀드가 144조까지 갔습니다. 아, 예. 근데 그렇게 은행들이 모아놨는데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된 거죠. 그래서 주가가 폭락한 거예요. 폭락했구나. 예. 그러니까 이때 정말 많은 국민들이 예. 주식형 펀드에 가입했는데 예. 주식에 크게 실망한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뒤로 주식형 펀드가 계속 줄어들고요. 예, 예. 지금 그 주식형 펀드가 한 77조 정도 됩니다. 네. 거의 절반 수준이죠. 그래서 이런 일이 없어져야 되는데 앞으로 없어야 되는데 근데 요즘은 뭔가 펀드보다는 개인들이 지금 그러니까 직접 투자, 합리적으로 것 같아요. 투자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네, 네. 예. 근데 만약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주가가 지금 너무 괴리가 벌어졌으니까. 예, 예. 그런데 조금 제 이제 반론 차원에서 아까 뭐 교수님도 말씀은 하셨습니다만은 이제 어떤 그 경제 지표 실물과 거리가 많이 벌어져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 지금 저금리 또 유동성 이런 게 워낙 많다 보니까 그 프리미엄도 감안하면은 그렇게 많이 지금 거품이 있겠다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닐까. 그래서 어떨까요? 제가 이 모형에다 금리도 한 번 넣어봤어요. 아, 물론 금리가 낮기 때문에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었죠. 네, 네. 예. 근데 금리를 넣어봐도 이 저평가 정도가 그렇게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거의 20% 정도예요. 20% M2를 나요? 넣든지 아. 예, 우리나라 대표적인 국고채 수익률 예. 뭐 저 3년짜리 네. 이걸 넣어봐더라도 그 평가 정도는 크게 달라지진 않습니다. 아. 예. 예. 그럼 모든 지표가 일단은 좀 거품이다. 이렇게 좀 경고를 보내고 있다고 볼 수 있겠군요. 예. 네. 뭐 거품이라는 게 꺼져봐야 알겠습니다만 예. 너무 높다. 제가 보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에서 주가가 좀 가대평가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거죠. 그렇구나. 그런데 이 예. 가대평가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뭐 단기적으로 그냥 꺼지는 거 아니고요. 예.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될 수도 있어요. 네. 예, 그런데 언젠가는 이렇게 꺼지죠. 아. 그래서 대표적으로 2007년 아까 질문하셨습니다만 예. 이렇게 많이 거리가 벌어져가지고 결국 좁혀졌지 않습니까? 네. 예, 결국은 이런 식으로 해기한다는 거죠. 예. 그 사실은 지금 뭐 계속 거품 꼈다, 약간 자산 시장에 과열 조짐이 있다 이 부분이 뭐 당국자들도 정책 당국자인 뭐
이제 이주열 한은 총재라든지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그 신년 뭐 발언하면서 좀 과열됐다, 거품 끼었다 이런 경고를 했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럴 정도라면은 우리 당국에서 어떤 뭐 나름의 정책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까? 뭐 정책은 별로 나올 정책은 사실 금리 조절이 쉽지 않은데 예, 지금 저금리 때문에 이렇게 올랐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사실 우리 경제가 올해 그 3% 정도 성장할 거로 예상되지만은 예. 그래도 실제 GDP가 수준으로 따지면 잠재 GDP 밑에 있거든요. 네. 예, 더구나 물가가 굉장히 안정돼 있어요. 작년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가 0.5%고요. 네, 네. 올해 한국은행 한 1%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국은행 통화정책 목표가 2%입니다. 아, 네. 근데 1%밖에 오르더라도 그렇죠. 거기에 예. 그치지 않으니까 뭐 금리 인상할 수 없고 단지 이런 식으로 말로만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고요. 아마 뭐 은행을 통해 가지고 대출을 좀 억제해라. 네. 뭐 이런 미시적인 정책은 계속 내놓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제 뾰족한 방법이 없는데 문제는 뭐지 이제 가계 부채지 않습니까? 네. 특히 뭐 GDP를 능가할 정도로 지금 가계 부채가 꽉 찼는데 이 어떨까 이런 아까 말씀대로 지금 뭐 자영업자들 같은 게 어려운 경우도 많고 코로나로 이런 현상들이 조금 뭐 1년 가까이 지속되다 보면은 약간의 문제가 나올 수도 있지 않겠나 싶은데 교수님 볼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 경제의 어떤 부채 문제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예, 경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부채가 늘어나는 건 당연하거든요. 네. 예. 예, 그런데 부채 증가율보다 경제 성장률이 더 높고 소득 증가율이 더 높으면 부채 상하는데 별로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예. 네. 예, 그런데 부채가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면은 예, 원리금 상환 부담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네. 예. 사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부채가 많지만은 우리나라, 미국도 예, 과거보다 원리금 상환 비율이 금리가 낮았기 때문에 상당히 낮습니다. 예, 미국 같은 데는 지금 원리금 상환 부담이 9.8% 예. 사상 최저치거든요. 네. 예, 부채가 늘어났는데도 금리가 낮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나라도 지금 원리금 상환 부담이 우리나라는 굉장히 높아요. 한 20% 정도 되거든요. 20%. 이게 상당히 높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게 당장은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누적적으로 쌓이다 보면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예, 제가 우리가 부채가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가 이 그림 하나 준비해 놨습니다만 네. 사실 우리가 97년에 외환위기를 겪었습니다만 예, 그때는 기업 부채가 너무 많이 늘었기 때문이에요. 네. 예, 그때 기업 부채가 GDP 대비 한 109% 뭐 이 정도 됐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외환위기를 우리가 상대적으로 쉽게가 아니라 빨리 극복할 수 있었던 거는 그때는 정부하고 가계가 그러네요. 상대적으로 예. 건전했어요. 네. 정부 부채가 GDP 대비 8%밖에 안 8% 됐거든요. 아, 예. 가계 부채 46%. 네. 예. 그런데 지금 가계 부채가 너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죠. 네. 예, GDP 대비 거의 100%에 네. 육박하고 있고요. 예, 문제는 저 기업 부채도 다시 외환위기 이전 수준까지 거의 비슷하게 올라가고 있고. 그러네요. 109하고 108이니까 거의 비슷하네요. 네, 거의 비슷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부도 지금 돈을 쓰다 보니까 정부 부채도 늘어나고 있거든요. 45%까지. 네. 그러니까 지금 금리가 낮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예. 앞으로 금리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경제 성장률이 더 떨어지고 소득 창출력이 떨어지면은 이 상환 능력이 기업도 부족하고 가게도 부족하거든요. 예. 예, 지금 우리나라 기업 등 약 20% 이상이 이자 보상 비율이 3년 동안 1 미만이라는 겁니다. 네. 이자 보상 비율이라는 건 뭐냐면 기업들이 영업이익을 내 가지고 이자를 갚는다 그러면 1이고요. 네. 그 미만이면은 영업이익 내 가지고 이자도 못 갚는다는 겁니다. 좀비 그게 기업이죠. 20% 이상이라는 예, 예.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금리가 낮고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 지금 버티고 있는데요. 네. 예. 만약에 경제가 더 나빠지고 기업들 구조조정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좀 세계적인 문제고요. 네. 예, 그 다음에 이 가계부채가 문제가 되는데요. 일본이 뭐 15년 동안 거의 가깝게 디플레이션을 겪었는데요. 일본 가계들이 견딜 수 있는 것은 일본 가계 금융자산이 부채보다 한 5배 정도 많습니다. 아. 우리는 한 2.2배 정도 돼요. 네. 예, 그리고 이것도 차별화가 심화됐죠. 예,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이 많이 더 떨어진다면은 이 가계 부채 상환 능력이 많이 떨어지고요. 네. 예, 특히 코로나로 특히 대형업자분들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근데 자영업자 대출이 700조가 약간 넘거든요. 네. 예, 이분들이 부채를 갈수록 상환 능력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거죠. 단기적으로 이게 문제가 안 됩니다만은 네. 예, 갈수록 누적된 문제로 우리 경제에 쌓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 영업이익으로 그러니까
돈을 벌어서 이자도 못 내는 기업이 아까 20% 정도라고 했는데 그 좀비 기업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가요, 지금 그러면은? 네, 늘어나고 있죠. 네. 그래서 앞으로 경제가 성장하고 기업 이익이 늘어나면 문제가 없는데 뭐 그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경제가 성장하더라도 철저한 차별화거든요. 뭐 작년에 우리 뭐 경제 마이너스 1% 성장했습니다만은 근데 좋은 기업들 이익은 많이 늘어났어요. 어려운 기업들은 더 어려워졌거든요. 철저히 차별화입니다. 양극화됐죠. 그래서 잘된 기업은 앞으로도 더 잘 되고 이익을 많이 낼 텐데요. 많은 기업들이 더 어려워질 거라는 거죠. 근데 그렇다면은 코스피라든가 코스닥에 들어있는 기업들,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그런 우량 기업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어려운 기업들은 거기 안 들어가 있거나 이제 하위에 포진돼 있는데 그렇다면은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 자체로 봤을 때는 계속 상승한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뭐 장기적으로는 주가가 상승하니까요. 장기적으로는. 근데 저는 늘 명목 GDP 상승률보다 코스피 상승률이 1 내지 2% 플러스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저는 명목 GDP 성장률이 앞으로 한 3% 정도 보고 있거든요. 앞으로 4, 5년. 그러면은 코스피는 4 내지 5% 매년 상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종목별로 철저한 차별화라는 겁니다. 근데 작년에도 우리 코스피가 31%나 상승했는데요. 뭐 바이오졸, BBIG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올랐고요. 사실 은행주는 작년에 25%나 떨어졌습니다. 오히려 떨어졌습니까? 그 통신업종 주가도 6%나 떨어졌어요. 그런 업종별로, 업종 내 종목별로 앞으로 차별화가 더 심화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는 정말 좋은 주식, 과거 쪽에서 1, 2등 주식. 이런 주식 사놓으면은 뭐 이기가 하더라도 그 기업 다시 살아나가지고 이익도 많이 내거든요. 그 마음이 굉장히 편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교수님은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어떤 거품을 좀 경고하시는 그런 입장에서 좀 건실한 성장을 이제 강조하시는 입장인데 그래도 뭐 아까 말씀드린 이제 전체적으로 그 어떤 부채가 심하고 좀 과열 조짐도 있지만은 어떻습니까? 올 상반기 정도까지 보면은 뭐 당장에 어떤 금리의 조정이 온다거나 이런 뭐 거품이 빠질 이런 조짐은 사실은 현재로서는 많지 않은 거 아닙니까? 올 상반기까지 정도 본다면 그렇다면 지금 현재 뭐 3천을 넘어서 좀 약간 거품 조짐도 없지 않습니다만 이런 추세가 그냥 한동안은 이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들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떤가요, 교수님 보시기에? 저는 조만간 조정이 한번 오리라고 보고 있고요. 그게 좀 미국에서 시작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미국 주가는 사실 우리 주가보다 더 가대평가됐어요. 미국의 산업생산, 소매, 판매, 뭐 고용, 미국의 대표적인 고용 지표거든요. 이거로 평가 볼 때 한 40% 정도 가대평가됐어요. 아까 우리 일평균 수출로 볼 때 한 32%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미국은 더 가대평가됐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일단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저금리가 계속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유동성이 계속 풍부하게 지금 풀리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자체로 봤을 때는 한 1분기나 뭐 2분기까지는 이 추세가 그냥 뭐 꺾이진 않을 텐데 국내 상황이 아니고 미국 상황 때문에 우리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뭐 급락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뭐 급락 정도는 아니더라도 저는 한 10% 앞판, 10% 정도, 이 정도 조정 오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주가, 우리 주가하고 거의 방향은 같아요. 저는 올해 미국 주가보다도 중국이나 우리 주가가 상대적으로 좋을 거로 보고 있는데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도 그럴 것 같습니다만은 근데 방향은 미국 주가가 많이 떨어지는데 우리 주가가 안 떨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미국 주가가 떨어지면은 미국 주식형 펀드, 글로벌 주식형 펀드로 돈이 덜 돌아요. 그러면은 외국인이 팔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 개인들이 계속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가는 상대적으로 견조하는데요. 뭐 외국인 매도가 상대적으로 커질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교수님이 결국은 조정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시는데 그런 조정이 오더라도 상대적으로 견조할 업종 내지 종목은 있다고 보시는 거 아닙니까? 차별화되니까. 그런 쪽은 어느 쪽으로 보십니까? 오늘 보니까 대표적으로 뭐 애널리스트들이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온다. 그런데 그거를 지금 주가가 상당히 미리서 좀 반영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슈퍼 사이클 오는데 조정을 보이더라도 상대적으로 덜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뭐 2차 전지, 바이오 이거는 장기적으로 성장 산업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변동성은 큰데 뭐 조정을 보이더라도
뭐 장기적인 추세로는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예.